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부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 부천 김포 방송에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한 세 분의 후보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설훈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미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이미숙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자유주제로 후보자별로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발언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은 1분, 공약 발표 3분,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과 2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당 6분씩 주어집니다. 단 질문과 답변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3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 연설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금모기 등을 통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극복을 해냈습니다. 또 오늘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서 경제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의당 이미숙 후보 1분간 기조연설 하시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6번 정의당 이미숙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 성모병원 간호사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면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신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한 기호 6번 정의당 이미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시 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서영석입니다. 이번에 시민 여러분께서 저 서영석을 선택하셔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할 때는 뚜레기 정치가 아닌, 구태 정치가 아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하심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 품격 있는 인물을 세우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땅과 나누는 서영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 시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또 공약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각 후보자별로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다음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이러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회 활동과 비중은 1분 1초 매우 무겁고 중대한 만큼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중대한 엄격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서영석 여러분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은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 서영석은 부천 시민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상동 신도시와 구도심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은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통정책과 시민의 피해를 확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화와 하부 도로를 도로화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우리 상동 주민들을 피해를 막아주고 줄이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방음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청정 힐링파크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차도로 없애고 내 집 앞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천의 허파로 만들겠습니다. 호수공원에는 힐링 캠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캠핑존, 바베큐존을 즐기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행복한 부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 기준 금액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성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행복한 부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이미 계획하여 진행한 사업을 국회의원이 바꾸는 것은 권한쟁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다면 다섯 번째로 영상문화단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영상문화예술규정특구로 지정하여 영상문화예술분야 종합대학과 특성화 캠퍼스를 유치하겠습니다. 저 서영석 시민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서영석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약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머지 두 후보가 서영석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네,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이 서영석 후보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마지막에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하면서 영상문화단지 내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은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정설을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때인데,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많은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서영석 후보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젊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젊은이들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것은 얘기가 좀 네, 이게 이제 2분은 다 서영석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인 만큼 답변은 끝났습니까? 네. 네. 이때 못하신 부분은 나중에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이미숙 후보, 네, 서영석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약을 듣다 보니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를 연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연계를 하신다는 것인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서영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종사자들마저도 그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최저임금이 완만하게 또 상승해서 우리의 성장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한 52시간 근로제는 또 획일적으로 진행하다가 보니 사실 그 특성에 맞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직종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력근무제를 좀 더 조정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은 그러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답변 들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질의응답에서 미진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발언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인데요. 시작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저는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부천이 좀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제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이 제일 큰 문제는 교통 문제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부천의 교통이 빨라지는 공약 이걸 내셔보자 합니다. 그래서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부 지하 공간을 새롭게 파서 지금 중동 IC를 나올 때 굉장히 지체가 심합니다. 그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부 공간을 지하를 파내면서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천 시내 전 체계가 하나로 되면서 교통 흐름이 훨씬 빨라질 수 있게 만들겠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 문제도 필요합니다.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제 교통 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도심 1기 도시가 되어서 벌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부천 시민의 제일 큰 관심사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심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중심이 돼서 시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부천이 지금 베드타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지금 4차 산업이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IT 산업이나 또는 이 AI 산업 또는 바이오 산업 이런 등등을 유치해서 우리 부천이 생산 시설을 확보함으로 해서 고용과 그리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단지 등등도 그 개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함께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시스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있어서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이 도시 개발을 할 때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부천시가 5만 원, 1인당 5만 원을 포함해서 경기도와 함께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 기준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월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 후보자의 공약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약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미숙 후보 1분 동안 30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그 30 후보의 유세 차량을 보니까 거기 이제 공약 내용이 실려 있는 것 중에 오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 부천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 후보자 2분 내로 발언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시 전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인고속도로 빠져나오면은 부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낡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전광판 등등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바로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시스템들 좀 갖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가 어떤 상태로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있다. 미세먼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십시오 하는 이런 알림과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하고 그건 지금처럼 이렇게 더 늘려가지고 전광판을 훨씬 더 늘려가지고 전 시민들이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걸 바로바로 알고 그리고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부천시정부 쪽에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30 후보께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화를 하는 부분들이 왜 현재 그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그 지화를 했을 때 외곽순환도로의 어떤 정책의 상부의 그 정체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동 주민들이 상당히 그 외곽순환 정체나 교통량에 따라서 분진이나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고 공약에 왜 공약을 내세우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30 후보 이제 답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의 교통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상동 아시아에서 나올 때 그 지체되는 상황은 뭐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는 4년 전부터 하부 공간을 지하화하는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하부 공간이 이 외곽 순환도로 지나가고 그 밑을 다시 파서 부천을 경과하지 않고 바로 지하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면은 상동 IC, 중동 IC에서 빠져나가는 이 숫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통 소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재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4년 전에는 애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게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교통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지금 애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상황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그 상동 IC를 지나가는 이 지하도로는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제가 공약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하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천 시민들은 그 지하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천 시민이 아닌 분들이 부천 시민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 이 혼잡이 심해졌기 때문에 부천시를 관통해 나가는 지하도로가 있게 되면은 이건 훨씬 더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번 4년 임기 내에 지하도로를 완성을 해서 부천 시민들이 훨씬 쾌적한 교통 상태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이 공약을 꼭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미숙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인데요. 이미숙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에서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도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동 특고압 전력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 구간 중에 상동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스쿨존 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에 대한 위험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깊이로 매설을 하던가 아니면 주거 지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전과 부천시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에 미세먼지 저감 방음 터널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천시 인구 밀도는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녹지율은 10% 미만으로 도시 숲 면적이 제일 적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 구간, 외곽순환도로 판교 구간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음 터널을 외곽순환도로 송내 IC, 중동 IC, 서운 IC 일부 구간 3km와 경인고속도로 고강동 입구에서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인근 구간 3km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 35시간 노동제와 연차휴가 25일 확대로 쉼표 있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정의당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정의당이 되도록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숙 후보자의 공약 들으셨습니다. 자, 역시 질의응답 갖겠는데요.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그 어린이들에 대한 병원비 지원은 대단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원에 있어서 그 건강보험료로 충당을 한다 했는데 사실 그 재원이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면 건강보험료로 그 부분들이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이미숙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이 법안은 이미 우리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께서 국회 때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폐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미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24조 원 정도의 흑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적 흑자를. 그리고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점점 보장성 강화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그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얼만큼 수가를 올릴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흑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가를 그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얼마든지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그만큼의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을 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보장성 강화에 정부가 열의를 가지고 투자하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결정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암부터 무상의료를 이런 주장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미 지금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강 치료비는 굉장히 낮습니다. 5% 정도만 내면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숙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께서 이미숙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이미숙 후보가 낸 공약들을 쭉 보면 참 마음에 드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될 터인데 의지는 좋은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는 안 하셨는데 지금 노동 문제에 있어서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하는 문제를 공약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차 휴가를 25일로 확대를 해서 쉼표가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데 참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52시간도 엄청난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그걸 극복하는데도 지금도 아주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35시간으로 다시 당긴다면은 이 저항을 과연 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판단 아닌가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자, 이미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과거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주 44시간제를 40시간으로 바꾼 것이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것도 노동계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과 노력을 경주한 끝에 몇 년을 싸우다가 겨우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52시간조차도 지금 탄력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시간의 근로를 많이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재벌이나 사용자들은 눈에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에 고통받고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과로사에 사망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갈 것이냐, 노동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경제 성장의 주력으로 보고
그 시대 그 사회 노동자가 얼마큼 존중받느냐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진국은 이미 36시간 근로, 더 낮은 근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얼만큼 귀하게 존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점에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그 사회를 책임지는 정부와 사회가 헤쳐나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들의 공약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번 순서는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보자 모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염병 예방 대응 시스템 평가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 주시고요. 더불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은 제2, 제3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당 이미숙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정의당은 그동안 공공의료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주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거치면서 이제까지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것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의료계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음압 격리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되고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감염병 관리와 재난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 이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전국적으로 묶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의과대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감염병 비상사태에 맞서서 치료를 담당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염병 사태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전 세계에서 따라 배우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더 확대하고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이미숙 후보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이 정부의 정책은 정말 국민은 뒷전이고 또 남탓만 하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6번이나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무시당했습니다. 복지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우수한 의료 인력과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초기 방역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으로는 초기 방역 효과를 끌어내기가 역부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을 통해 입국을 종합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가격리 접촉자를 지정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고 여행 정보력 안내 등 설치를 의무화해서 나가야 됩니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 개발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행정망 등을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핵심 방호 장비의 의료진, 그리고 최우선 공급 대책 등 마스크 수급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자 감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2분 안에 답변해 주시죠. 네, 전 서영석 후보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적어도 이 메르스 19 사태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방어청은 참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진단보다도 전 세계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3일 이후에 1일 완치자가 1일 확진자보다 많은 이 골든 크로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곧 얼마 안 돼서 환자들이 확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100여 개 국가에서 한국산 검사 키트와 진단 시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도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에 너무 무신경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역학조사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중앙역학조사관은 2016년에 43명이었는데 올해 2020년에는 77명으로 했지만 훨씬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거점 공공병원의 음압병실과 그리고 이동형 음압기 합충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또 제고시키고 그 예산을 대폭 늘려야만이 다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예방책,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공의료 정책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마련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부천시 인근 도시의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부천 지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또 지역 일자리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개발, 상동 영상단지 개발, 그리고 GTX 노선, 원종 홍대선,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융복합 개발과 같이 다양한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염두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묘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부천의 현상을 보면 방법이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0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설도 노후되었고 또 공실화가 너무 많습니다. 부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천의 산업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일반 공업단지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같이 핵심 역량이 집적화된 산업단지와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또 그리고 배후 도시로 리모델링 되어야 됩니다. 부천은 그동안 우리 부천은 고도 성장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떠나고 또 중소기업이 힘겹게 부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뉴타운 개발 방식과 같이 전면적인 개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단지,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거점 재생 기능으로 구조를 고도화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이점과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문화 콘텐츠 역량을 융합이 된 금형, 조명, 로봇 등 우리 산업을
키워 나가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특성화된 산업단지의 구조화와 고조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한 부천은 일자로 늘어나는 경제도시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부천은 오랫동안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화특별시라고 불려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웹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만화영상단지가 있듯이 저는 이 웹툰 융합센터 건립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 노력을 했다 생각합니다. 또 로봇 융합 부품 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로봇 부품 산업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지원을 해서 로봇 부품 단지로 만들어내는 전국의 모든 로봇들은 여기서 다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지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치매 조기 진단 사업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 이 초기 단계인데 우리 부천에다가 저는 예산을 끌어서 바이오 산업 육성 예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이 순천향병원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 바이오 산업, 또 ICT 산업 이런 산업체들을 유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영상단지 내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38만 평이 넘는 훨씬 넘는 100만 평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이 땅들을 잘 활용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고용도 되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런 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 발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있기 때문에 이 금사라기 땅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고용도 유지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이미숙 후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코로나19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돌아야 자영업자나 골목 상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대로 기준 선정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와의 분담 역할까지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끝입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은 면제해야 합니다. 마스크 대란처럼 줄 서는 대출이 없도록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천페이 같은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가맹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부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후보의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지역구 현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업, 복합시설 등을 갖춘 글로벌 영상 문화 콘텐츠 허브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개발 계획과 함께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부천시 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천시의 계획에 5천 세대가 넘는 주상 복합 건물과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어서 결국 주거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로
부천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동 영상 문화단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이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회에서 상동 이 영상문화단지 사업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단지가 38만 평방미터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천 이 수도권 일대에 있는 금사라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 산업체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고용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보하고 일거양득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안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 이해하기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산업들을 발전시키겠다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민들과 얼마나 공감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수차례 걸쳐서 정말 좋은 방안이 뭘까 이걸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 기획에 들어가는 것이 순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부터 세워놓고 그리고 공청회 한다 이건 앞뒤가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그리고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6년에 조순 당시 서울시장은 마곡지구를 이 택지 중심 개발 계획에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자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 마곡지구를 참 잘 활용해가지고 최첨단 산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영상단지를 아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다음 정의당 이미숙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예,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이 올해 초에 부천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 때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총선 후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비롯해서 어떤 개발이든지 이제는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건설사 배만 불리는 이런 식의 개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동 영상문화단지 인근인 중동 IC 주변은 만성 교통체증과 소음, 먼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인구 밀도를 더 높인다면 생활환경은 그만큼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의 핵심이 되는 곳이면서도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화, 만화, 영상, 방송,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단지를 구축하되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천을 먼지와 소음과 고통체증의 도시로 만드는 것을 저희 정의당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자 2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서른 후보께서 그동안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부천시에서 정말 아파트를 짓고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한 말씀 없으시다가 총선 전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과연 그 일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영석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영상문화단지가 정말 우리 부천의 동력이 되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아파트가 져서 되겠습니까? 상가를 져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 서영석은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산업과 ICT 기반을 한 디지털 장비 산업을 결합하는 그러한 영상문화단지로 개발하고, 또한 새로운 인구 유입에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발상지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산업단지를 제2의 반도체 발상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영상문화 콘텐츠와 영상문화 디지털 단지를 개발해서, 또한 대학 연구소 등 융복합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부천의 핵심 동력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또한 외곽순환도로의 정체성과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젠 각 후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자별로 각 6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횟수와 상관없이 답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꼭 후보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회 발언이 2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6분이니까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소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그만큼 소중하고, 또 우리 개발이 필요하고, 또 정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천의 동력이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사실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셨어요. 또한 부천시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이나 또한 이렇게 짓겠다 하는 때 사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그 부분을 취소하셨는데, 그 취소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완전히 취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서 또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요? 네네네.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영상단지는 말씀드린 대로 금사라기 땅입니다. 이 땅에다가 그냥 주거시설을 막 짓는 것은 뭐 주거시설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은 전 절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이제는 시민이 주축이 되는 개발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민이 소외되고서는 좋은 개발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이냐, 이걸 먼저 타진을 하고 그리고 계획이 서야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조금 계획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시민공청회를 몇 차례 소집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개발 방안, 이게 먼저 나와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개발하에서 생각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단지는 대단히 이 금사라기 땅입니다. 수도권에 이런 땅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먹고 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개발이 돼야 한다. 우리 후보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취소한 것이, 앞으로 이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사업이 지금 우선 협상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취소 여부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추진될 때까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에 신세계가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신세계가 하던 부분이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LG 쪽에서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도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제대로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하자고 하면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들이 하면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하자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취소 여부를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정말 우리 부천시는 60만 도시로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7만입니다.
그러면 영성문화단지의 그 중요한 묘지에 과연 20년 동안 개발하지 못하다가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융복합 연구센터나 홍보, 예술 분야에 그러한 좋은 대학을 캠퍼스를 유치해서 우리 부천이 콘텐츠, 그러면 문화 콘텐츠의 역할을 또한 우리 부천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누구에게 여쭈실 거죠? 네, 우리 서른 후보께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상처가 되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선 그 전에 영상단지 내 대학을 짓겠다는 얘기를 아직도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법상 안 되도록 돼 있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 안 들으셨든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건 안 되는 개정해서 얘기니까. 하겠고요. 또한 뭐냐면 서울 소재의 수도권 그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말이죠. 을지대라든가 하남시의 세명대라든가 또 시흥시의 서울대를 간다든가 남양주시의 대경대가 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행돼 있습니다. 또 평택의 성균관대가 지금 추진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천으로 들어온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같은 수도권에 그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설 정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동안에 서로 후보께서 영성문화단지를 전혀 한 번도 개입하고 의견적 개진하지 않다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를 지금 하고 가능성을 계시는데 가능성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부천이 발전하고 또한 경기예술고등학교와 같이 이어서 또한 우리 홍보와 영상 예술 단지를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서 키워나가고 청년들에게 또 희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의 대학을 신설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하니까요. 그 계획은 취소하도록 주도권 토론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시죠. 네, 영상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동의가 첫째고 시민들 토론 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조차도 여기서 결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따라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공청회가 계속해서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지켜볼 따름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영상단지를 개발하더라도 4차 산업의 점에서 ICT라든지 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산업, 인공지능 등등을 활용하는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영상단지를 이루고 있으면은 대단히 좋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건 뭐 일정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확 줄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확 줄이게 되면은 아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고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교통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던 것이고 앞으로 교통 문제 등등을 생각하면은 주거단지를 그걸 집중적으로 짓는 것은 거의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조순시장 시절에 했던 마곡단지 개발을 유예했던 상황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서후보께서는 네. 학교 대학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짓겠다고 하는데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 공약을 처리하겠습니까?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네. 부천의 종합대학이 사실 부천대학하고 가톨릭 성심이 있습니다. 저 서영석
꼭 종합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네.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 법은 바꾸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선례적으로 남양주시라든가 또한 평택시에, 또한 시흥시가 다 그렇게 이전해서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구께서 저한테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여기에 부천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과 인생관계 정립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도 됩니다만은 학교 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얘기했던 내용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교육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하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강조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온 근본 원인은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 투자는 그 투자 효과가 훨씬 더 산업체 투자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투자에 충실한 국가는 언젠가 일어나고 그 국가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게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을 하려면은 교육 투자를 충실히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이 투자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더 튼튼한 인류 국가로 만드는 네. 기반이 질문 된다는 시간인데 사실을 말씀해 20여 초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20초 남았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재원이 없이 그런 복지와 이 복지 사업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노동조합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노동조합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해에 어느 사업에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어떤 부분에 중요한 사업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엄청난 국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하다 보면 국방의 예산이 얼마든지 복지 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답변자뿐만 아니라 주도권 토론하시는 분도 2분 이내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이미숙 후보에게 6분간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예상했던 대로 양쪽 후보께서 열띤 서로에게 공격하는 그런 취지의 토론을 하느라고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저는 양쪽 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답변은 우리 서영석 후보가 먼저 해주시고 서른 후보께서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정의당이 대표의 단식과 당원들의 엄청난 그런 투쟁을 통해서 바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은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산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서영석 후보 그리고 서른 후보께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4+1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비례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미래통합당 그 부분에서 인정했습니다. 정당하지 않는 부분에 이 법안을 만들었고 또한 연동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져야 되지만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비례를 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소수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준연동형이라도 이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래서 선거법을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옳은 방향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깬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므로 해서 깨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1당이 국민의 뜻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형태의 일종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점, 이건 국민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 당을 처음 이 당을 만들려고 할 때 당내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제도가 통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죄송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이 제1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정당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질문은 더 준비를 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텔레그램 N번방이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N번방 사태와 관련해서 호기심으로 입장한 사람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네. 모르십니까? 네, 모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N번방이라는 N번방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못 네, 못 들으셨단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못 들으셨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를 향한 피해자들의 원망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 질문보다는 그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천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상정됐다가 자진 철회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에서 인권조례, 민주시민조례 등들을 다시 재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부천시에서 다수의 의원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들의 반대, 압박에 의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른 후보께서는 부천시 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금 이 조례가 올해는 다시 재상정되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시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후보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3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미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새봄이 왔지만 국민들은 이 봄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는 자영업 사장님들, 회사에 출근도 못하는 직장인들, 일거리가 끊긴 예술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방역 당국과 확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지 병원 현장에서 일해본 저로서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이 재앙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시스템, 긴급 재난에 대비한 대국민 생활지원 방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하게 높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 재앙 속에서 맞이하는 이번 21대 총선은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 세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당리 당략에 의해 원칙을 저버리고 이름만 바꿔가며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꼼수를 부리는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오고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펼쳐온 정의당이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아픈 환자를 보살폈던 저 이미숙이 국회에 들어가서 고 노회찬 의원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호 6번 정의당 이미숙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이미숙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 네, 3분 시간 갖습니다. 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또 오미을 주민 여러분, 나라가 대체 나라냐라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장시간 줄을 서야 되고 정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소도 주도 정책으로 통해서 정책이 거꾸로 감을 통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민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국회의원이 4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도의원 8명이 민주당입니다. 시의원 3분의 2가 민주당 의원입니다. 일당 체제로 인해서 부천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90년도 말에
90%대가 넘었었습니다. 이제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대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여러 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되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민들과 함께 그 곁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석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부천의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봄을 열어갈 수 있는 서영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서 또한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4월 15일 이제 바꿉시다. 바꿔야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부천을 새로운 부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 서영석,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른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참 어렵죠.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누구 할 것 없이 엄마, 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을 통해서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등을 통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느끼니 극복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는 일본 노 재팬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여야 없이 침투합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함께 극복하자. 이게 답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제대로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시스템을 극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의 사투를 거는 이 헌신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재기를 안 씁니다. 이게 우리 국민성입니다. 전 세계가 사재기를 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메르스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의 경제가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듯이 IMF 외환위기도 느끼니 극복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당당하게 제대로 된 극복책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을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옥고도 치렀습니다. 또 국회에 있으면서도 검찰 공정수사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면서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 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저를 헌신할 생각입니다. 저는 다시 국회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선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천을 만들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은요. 네, 4월 10일과 11일 양일 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읍면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국회의원은 기호 7번 민중당 이종남.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민중당 기호 7번 이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께 무엇을 안겨주었습니까? 정치란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징수와 분배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역사에서 공정하게 걷어서 공정하게 분배된 정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23년간 여야를 막론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30대 재벌에겐 1,500조의 사내 유보금을 안겨주었고 서민들에게는 1,5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1%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 구조와 이를 떠받치는 국회의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이 41억입니다. 이 중 불로소득 부동산 자산이 평균 22억입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도 지난 4년간 국회의원들은 평균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으며 상위 10%의 국회의원은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겨 70%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집값 잡는 정책 만들 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번 선거로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 기대를 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기존 정치에 헛된 기대를 갖지 맙시다. 지금의 정치와 국회의원은 폐차 직전의 중고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미련을 갖고 고치려 해봤자 돈과 시간만 들일 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기대는 지난 촛불혁명 이후로 끝났습니다. 촛불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와 3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청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는 다른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서민들의 대출금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OECD 최고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자살률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습니까? 박근혜 정권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은 석방이 되었습니까? 조국 자녀의 입학 과정과 김의겸 대변인의 건물 매입 과정은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참담함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색깔만 다를 뿐 특권층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가 특권층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국회의원은 기호 7번 민중당 이종남이 진짜 정치를 하겠습니다. 1%의 특권층에게 징수해서 99% 국민들에게 분배하겠습니다. 특권층 국회, 불공정 국회 싹 갈아엎겠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에게는 한평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집의 소유를 제한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은 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상위 1%의 집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1인당 7채입니다. 10년 만에 2배로 높아졌습니다.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650배에 달하며 땅 가격만 공시가격 기준 385조 원입니다. 도대체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재벌들이 왜 땅을 이리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국회의원은 기호 7번 민중당 이종남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를 법제화하고 자영업 임대료 소득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 특권층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무상 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부의 불공정한 대물림 문제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상위 1%의 평균 상속액은 37억이었습니다. 월급쟁이 연봉의 111배에 달합니다. 상위 10% 부자들의 한 해 불로소득을 벌기 위해선 월급쟁이가 30년간 1천만 원씩 꼬박 저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있는 집 자제들은 교수 친구에게 인턴 부탁하고 해외 연수하면서 스펙 쌓아 시험도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의 자제들은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겨울에 보일러 안 켜면서 아낀 돈으로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닥달하지만 스카이는 그야말로 하늘 높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님 우리 부모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이고 특권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부의 대물림을 끊어버립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히 재벌 총수의 경우 95% 이상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재원을 통해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모든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상위 10%의 불로소득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며 우리 미래의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국회의원은 기호 7번 민중당 이종남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강화하여 비정규직 신분제 철폐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2018년 주식 배당금이 4,700억입니다. 2017년 대비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 다 누가 번 돈입니까? 모두 노동자들이 번 돈 아닙니까? 30대 재벌이 쌓아두고 있는 1,500조 사내 유보금과 불로소득을 벌어가는 수십조 원의 주식 배당금만 제한해도 비정규직 당장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1%에 징수하여 99%에게 재분배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출발해 봅시다. 요새 보수 양당의 비례정당 꼼수에 큰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정당 투표를 하려니 찍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중당 비례 후보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혜정,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트랙터를 끌고 서울로 상경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이끌었던 농민의 전 의장 김영호, 이와 여대에서 박근혜 퇴진 시위를 이끌었던 전국 최연소 25세 후보 손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밝혀낸 배관공 출신의 전국회의원 이상규, 박근혜 탄핵, 천만 촛불 시위 사회자 윤희숙 등 이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이끌었던 진짜 후보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몇 명은 국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민중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희망이 없는 보수 양당 중고차를 과감히 폐차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싣고 쌩쌩 달릴 새차 민중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 지역구는 기호 7번 민중당 이종남.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지해 주십시오. 1% 특권층을 해체하고 99% 서민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